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사회를 맡은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가 함께 특별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토론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자치도 추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 내용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학 박사님이시죠? 제주참여환경연대 이길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김동욱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3년도에 제주 자유항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건설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제주도 항에 대해 자유지역을 설정시키고 뭔가 제주도 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홍콩하고 경쟁력이 너무 없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결론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종합개발계획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화두를 올린 것이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고 됐습니다. 그 외에 관광지만 아니라 관광지 이외에 여러 가지 전체 제주도 종합개발을 위한 제주도 종합개발이 수립되고요. 그 후에 좀 진전된 1998년도경에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그때 개념이 생기면서 이것이 나중에 제주특별법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또 묻히면서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가 지금까지 다가온 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이제 소위 중앙부처의 주도적인 그러한 계획이었고요. 중간에 조금씩 이제 제주도가 같이 뭔가 협업을 하면서 시작을 됐지만 그래도 거의 주도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에서 관리를 해왔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법이 생기면서 많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미진한 그런 도민 여론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63년 자유항 구상이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로 출발했거든요. 그동안 멈춰있던 그런 계획이 왜 2002년도에 제주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제주가 선택되었던 것일까요? 2002년도는 사실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돌이켜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체든 그 정체대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 거기서부터 저는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그렇게 이제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제주도의 그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000달러 선에서 이제 그쳤고, 제주도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우리 흔히 말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태도였죠. 어떤 얘기를 해도 세계화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결국 제주가 향후 50년 뒤에도 지금의 번영을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국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검토들이 그때는 별로 이렇게 공고하게 되지는 못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국제 자유도시라는 개념을 저는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델로로 싱가포르나 홍콩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우리의 정말 진짜 모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제주의 생존 전략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채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욱 교수님, 200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지 않으면 뭐 시대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까요? 왜 국제자유도시를 중앙정부에서는 끄집어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80년대에 폭발적인 국민소득이 늘어나가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하고도의 문화교류가 있어지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국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도를 하나의 그 샘플로 아마 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정책적인 제언인데 사실은 그때 그 논의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속에 홍가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그 컬럼에 제주도가 미국에 있는 연방정부의 주정부 같이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줄 때 과연 우리가 제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권한을 너무 많이 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던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상황 보면 그거는 굉장히 우려였고 도리어 사실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는 지금 한계 때문에 아직도 국제자유도시는 그리 아마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해도 괜찮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DJ 정부 말기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DJ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IMF라는 엄청난 이제 그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선진화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화두 중에 하나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옵쇼어, 그러니까 역외 금융센터 이런 개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주도가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홍콩 모델이 늘 나오는 건데요.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만들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제주도가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도 계속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은 그 뒤에 이렇게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서 언급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당시의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나왔는가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쪽에서 얘기된 거하고 이거를 믹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선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주에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도민과 시민사회의 입장은 중앙정부나 제주도의 입장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도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제가 실은 그 하시겠습니까? 여기 없었어요. 유학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느라고 이렇게 좀 시민 단체에서 어떤 그 행동들을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창기에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정신의 개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을 계속 보존해야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실은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그대로 시민단체들이 얘기한,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철학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국제자유도시가 뭔가, 국제가 뭔가라는 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이란 뭐냐? 가장 개인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주도가 제주다울 때 국제적이 된다. 그 다음에 자유는 뭔가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린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국제자유도시란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지금 유린되고 있고 행복권도 유린되고 있고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시의 기능은 뭔가
할 때 우리가 뭐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근데 그게 더 문제되는 건 이제 3차 종합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논의가 없다는 게 더 큰 그렇죠, 문제가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길주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중앙정부하고 제주사회와 좀 괴리가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주와 중앙정부는 국제자유도시의 최종 청사진이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아마 그때 그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상품,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아마 그 개념이 국제자유시 개념으로 아마 특별법에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금융에 대한 허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를 국제금융 허브로 만들려는 포럼과 토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뭐 거기에 토론자로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재들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제도가 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버렸고 제주도에서는 먼저 이슈를 제기했지만 얻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소위 기본 인프라라든지 도민의 정서라든지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 겉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런 역량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됐을 때 정책적으로 막 겉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제주도의 그 당시에 한계였고 좀 더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틀어서 좀 갔었으면 좀 더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묻혀져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상일 위원장님, 국제자유도시 개념과 또 홍콩,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부탁합니다. 아까 이제 김동욱 박사님,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시에 금융이라고 하는 시장, 그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주가 과연 그 시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사실 제주는 경쟁력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그럼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계속 얘기했겠느냐? 사실은 그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하나의 모델처럼 이제 얘기한 것이지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주가 이제 그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가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가 사실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였고 이 세 군데는 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처음 그것이 성장할 때부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훨씬 이전부터 18세기 말 19세기부터 영국의 금융 시스템들이 쭉 자리 잡았던 곳이 홍콩, 싱가포르이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두바이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 청사진은 제주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제주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가능하냐? 거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걱정하고 저 또한 걱정하고 있는 제주가 이제 환경의 그 보고로서의 가치, 그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이 산업의 이제 그 중심지로서의 제주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구체화시킨다면 저는 지금 우리 그 특별법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별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우리가 행정적 계층이 구조가 이렇게 통일화되면서 그 안에 이제 묻혀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특별자치특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역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면 중국에서 홍콩을 통치하는 방법이 국방 외교를 하는, 그래서 아마 홍콩 모델로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그 국방 외교의
모든 그러한 제도나 그런 그 법이나 국제 수준에 맞는, 걸맞는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외에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법이 되면서 특별법은 행정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네. 국제대도시라는 소위 추진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지금도 특별법 안에 국제대도시 관련된 법이 아마 제 3편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은 다로 독립된 법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주도민도 관심이 없어지고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국제대도시라는 개념도 희석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력이 좀 상실돼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설정한 개념이나 방향성이 지금까지 유효하거든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개념이나 방향성, 모델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길주 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제가 주세요. 실은 그 작년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저 귀국하고 나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갖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나왔고, 그게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처음 꼭지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실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근데 그 취지가 잘 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잘 못 가고 있죠. 처음에 전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처음에 이곳을 용역을 맡은 업체가 있었어요. 1차 때. 보니까 그 글로벌 부동산 컨설 업체가 맡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업체가 맡았다는 건 뭐냐. 부동산 투기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에 정말 가장 핫한 지역이 돼버렸죠. 근데 이 회사가 한국에서 지사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뭐냐, 부동산 투기 전문 업체로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1차 잘못했으니까 2차, 3차는 다르게 하자라고 해서 다르게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3차를 보니까 3차를 용역을 맡아서 계획하는 분들이 전부 건축업과 토목업 관계의 전문가들 뿐이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제주도는 지금 이제 거기 비전을 보면 제가 도민 참여단에 참가를 했는데 비전을 만들으라고 해서 비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부 이렇게 하는 말이 자연 보전, 그 다음에 도민이 주도적이어야 된다.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된다. 지금같이 글로벌한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계획서에는 전부 삽질주의의 모든 핵심 사업들은 다 삽질하고 관련된 거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실은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10년 동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외형적으로 또 제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부상일 위원장님, 그래도 긍정적으로 추진한 어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길주 이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약간 보충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시에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 컨설팅 그 업체가 이제 그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 줄 것인가. 그러면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얘기들이 가장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투기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뭐 투기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게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추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이 전처리가 어떻게 차이를 일으키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빼더라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실행을 해본 적이 없고 국제자유도시 개념하고 관계없이 우리 제주도가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화 또는 뭐 개발지상주의
이런 것을 택했을 때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 벌어지는 모습과 같다면 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은 아직은 폐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을 때 그 뒤에 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도민들의 생활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경쟁력과 또 이 경제력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가 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제주도에서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3차 그 용역 그 예비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제자유도시란 개념을 빼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괜찮은 법과 제도를 하나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성과를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찾아보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던 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께서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찾아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러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자연 파괴하고 지금처럼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파괴하면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깨시민들이 형성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김동욱 교수님께서 예,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긍정적이면서 또 부정적인 면이 네. 또 유발되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영어교육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교육이 뭐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앞으로 3, 40년 후에는 제주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소위 서포트, 소위 명예도민이 될 수 있는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원을 우리가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소위 그 관광지에 대한 인프라들입니다. 물론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예, 과잉이 되고 그건 우리가 제주도에서 소위 통제를 하지 못해서 마구 함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휴양 콘도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주도에 그래도 소위 저렴한 데서부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의 숙박시설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반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과잉 그 숙박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영어교육시에 대한 어떠한 그 정서적으로 이질감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꼽는다 그러면 저는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산일 위원장님께서는 예, 예. 뭐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남기고 또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어떤 걸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초반에 밝혔듯이 저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제자유도시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김동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프로젝트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 도민분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 국제학교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영어교육도시 딱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뭐 인천의 송도나 뭐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그 법상 그냥 외국인 학교입니다. 외국인 학교. 근데 국제학교라는 개념이 그러면 왜 차이가 있냐? 외국인 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국인이 기존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학교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커리큘럼 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리큘럼이 아닌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 부수적으로 그 인구 유입 효과도 사실은 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해서 지금
그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고, 뭐 최근에는 박사과정까지 진입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제가 볼 때 우리 그 동문회라고 하는데, 뭐 동문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문회처럼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동문회에서 제주에서의 생활을 늘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 사람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여기서 다녀가지고 했던 그런 제주의 추억들. 그게 사실은 제주의 그 인적 인프라를 넓히는 거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뭐 더 이제 격려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길주 이사님께서도 그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실현됐던 뭐 신화역사공원도 좋고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 추진했던 그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은 그 중문 관광단지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생기긴 그렇죠. 했지만,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이 하얏트 호텔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20살 정도에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호텔 문화에 대해서 접해봤던,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잘 그런 특급 호텔에 가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결과였는데, 실은 그게 이제 그 정도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점점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실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 요소가 많이 생겼죠. 그게 지금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것뿐이 없는데 실은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죠. 말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중문 해수욕장은 우리가 어릴 때 수박 들고 놀러 가던 곳이에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같이 가고 했는데 하얏트 호텔이 생기면서 외국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비치 파라솔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서를 했어요. 우리는 수영복이 없어서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갔는데 점점점 그 사람들하고 자꾸 경계선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하면서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뺏겨버리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화순도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뭐 영어 교육 도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점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렇게 도민들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굉장히 빈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님 그 생각도 뭐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불 시대 때 국민의 관광에 대한 수요, 그 수준이 지금 3만 불이 넘었을 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고 하려면 우리가 뭐 그래 다른 데는 뭐 3만 불인데 우리 2만 불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면 좋은데 언론에 떠드는 거 보면 1인당 개인 GRDP가 얼마냐, 왜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뭔가 1인당 GRDP를 그래도 전국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도 거의 90%, 한 8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직도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갖고 있는 자연 관광, 자연 자원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경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을 보존하면서 고급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 트렌드는 그렇게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우리 어릴 때 뭐 아무 해수욕장으로 갔지만 이제는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통제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시기적으로도 제약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제 사실은 종합개발이라는 명목하에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 숙박시설이었고 지금은 많이 통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든 우리 국민의 국민 소득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더 나은 그러한 그 관광에 대한 시설 욕구도 분명히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어쩌면 우리나라 국내 관광의 7, 80%는 제주도가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 안 되면 아마 다 다른 나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적당한 정도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 선생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하면요. 그 중문 관광단지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자리 창출 얘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제주도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월등하게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많은 걸 내놨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상의 문제로 뭔가를 규제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내놨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했을 때 거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하야토도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돈이 제주도가 실은 잘 사는 길은 내수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나면 이 돈이 제주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기업이 갖고 있는 건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예.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객관적인 통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제주에서 벌어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제주 사람이 말하는 육지로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고 제주에 재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제주의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근로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제주의 생활이 뭐 제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많이 윤택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전체의 발전 때문에 제주도도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도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소외를 받은 지역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광역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부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도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이마트가 제주 올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로 이마트가 제주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이마트가 제주에 들어와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공간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형 마트의 편리성, 그거를 도민들이 맛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과가 있다면 우리는 과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 과가 있으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라도가 지금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주도는 내비둬도 예전에 이런 국제자유도시가 없어도 관광객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실은. 예.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동욱 교수님께서 뭐 내수 문제도 예, 하고 의자 위치 관계를 아까 뭐 좀 통계 정리해서 말씀하시니까 예. 1차 우리 제주도 종합계획이 끝나고 난 애가 무렵에 한 2010년, 11년도인데 2011년도에 1인당 총생산, 그러니까 1인당 GRDP를 따지면 전국의 79%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에 8년 지나서 2019년도, 아직 이제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아직은. 그게 이제 82.6%, 83%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한 7, 8년 사이에 뭔가 제주도의 GRDP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제도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개발 계획이라든지, 소위 민간의 어떤 투자가 없었으면 제주도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육지에 보면 굉장히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납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제가 근래 한 10년 동안 국가가 제주도에 국비를 투입해서 매몰 사업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항공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고 다른 데는 뭐 KTX다 뭐 지하철이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지 여건이라든지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이런 그 국제도시에 연결된 어떤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 정도 올라가선 것이지 만약에 이런 개발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1인당 총생산 GRDP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도민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제주도가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전국 평균은 가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좀 제주도가 뭔가 발전을 해야 된다. 아직도 지금도 82.6%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발 계획도 뭔가 일정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제주도같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도, 참 선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가 어디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다음 잘 사는 데가 텍사스인가 그리고 이제 뉴욕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못 사는 데가 이제 뭐 미시시피나 그 다음에 또 조지아 이런 데인데 조지아에 제일 못 산다는 조지아가 영국의 그 1인당 국민소득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데하고 조지아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인데 제주도가 80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냥 80몇 프로 우리 잘 살아 이게 아니라 80몇 프로밖에 안 되고 있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상일 위원장님도 국제자유도시다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바꿔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김동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문제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생기지만 국제자유도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부정적인 것만 계속 이제 강조가 되는 또 중앙정부에 우리 제주도의 뭐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하거나 또는 우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얘기를 하면 또 제주도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의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혜를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아마 이 국제자유시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국가 전체에서 크게 중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길주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과도한 개발을 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청정 이슈를 좀 더 포커싱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 같으신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좀 더 느리게, 약간 느리게 가도 되잖아요. 실은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잘 살게 됐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도 잘 살게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살긴 됐는데 이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못 살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게, 물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먹는 거에 불편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건 저 사람이 너무 잘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교가 자꾸 되고, 그 다음 경쟁을 가속화시키죠. 제주대학교의 학생들도 별로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 없어요. 어른들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편하게 쉴 수 없어요. 왜냐면 전도가 모든 각 개인의 집이 관광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뿐이 아니고 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탁상공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도민들, 진짜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통계가 아니고. 통계하고 또 일반인들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논의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전문가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하나씩 그렇죠. 물으면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아주 세밀하게 지켜봐 왔을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은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면서 2단계 어떤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이 필요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념을 정립한다거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가요? 아니면 연속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예, 이제 최근 그 3차 제주 종합계획이 이제 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법에 보면, 이 특별법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것에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10년 계획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 이제 제2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때 도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10년 후의 생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당시 2011년도만 해도 뭔가 개발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제는 환경, 공동청정, 물론 이제 중간에 2017년도에 수정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한 20년 세우지만 핵심 개혁은 5년마다 좀씩 해줘야 도민들의 의견들이 빨리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수정 보완 계획을 해봤자 그게 잘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현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0년 정도 계획이 너무 길고 또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개발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환경에 관련된 규제, 투자에 대한 규제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환경 규제가 있는 제도를 정확하게 실행을 했었으면 지금 저희도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통제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법은 있으되 그거를 느슨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 도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개발하고 우리 뭐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양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정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짧은 기간에 도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5년 단위 핵심 사업을 점검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환경은 아마 다른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강력한 제도를 다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완전히 역적이 된 거죠. 사람, 상품, 자본이 온다는 국제자유도시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아닌 도시이고 가버렸고 그러니까 퇴색됐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꺼내죠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 왔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3차 계획을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좀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2차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체 업체의 그 본질인 것 같아요. 2차는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네. 3차는 국토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 내용이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국토연구원이 또 공항에 여러 가지 용역도 하다 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치우친 약간 개발 위주, 또 국토연구원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컨텐츠가 채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뭔가 좀 더 좀 신선한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사업의 구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은 좀 짧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 예.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이 모습에서 뭐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변화를 준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지금 저희가 폐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알아서 평가하거든요. 특히 ESG 같은 경우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 국제자유시 요소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뭐 규제 또는 개발을 막자 이런 논의가 아닌 굉장히 이제 융합이 가능한 개념으로 이제 될 만한 그런 사회적 상황이 전 됐다고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아내느냐는 이제 우리의 지혜들이겠죠. 네, 김동훈 교수님께서는 예, 기업이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러시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실질적인 투자는 2005년, 2010년 되면서 아마 한 10여 년 후에 한 30조 돈이 이제 제주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좋은 돈인지 나쁜 자본인지도 모르면서 제주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메인 제주도가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콘도 부동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신화엑스공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들인데 그걸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투자를 굉장히 도에서 원했고 일부러 해외 출장을 가면서 투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제주도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좋은 기업, 제주도민한테 그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도 기업들도 이제는 아까 ESG 말씀하셨지만 그런 컨셉을 갖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또 기업들을 또 제주도에서 받아들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여러 가지 그 뭐 GRDP 나오지만 GRDP는 부가가치세 합이거든요. 부가가치세 있는 그 산업 자체가 관광업도 아니고 1차 산업도 아닙니다. 제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 우리 그리 따지면 지식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식 산업을 하려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인적 인프라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카카오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본사가 왔지만 인재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판교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인프라도 앞으로 이 종합개발계획 속에 좀 묻어져 있었는데 이번 종합개발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만 뭐 들어오고 뭘 만들자 이런 것들인데 좀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더 제주도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길주 이사님, 예, 저도 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지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자, 지금 실은 아까 그 선생님 말씀에 하나 동의하는데 그 인프라 만드는 거야. 인재 육성. 그거 제주대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제주도에는 좋은 자원이 많아요. 이렇게 개발하지, 이렇게 삽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상학과를 만들면 전 세계가 주목할 거예요. 아마도.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학회라든지 이런 거 다 큰 글로벌한 학회들이 유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제주도의 문화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인재 양성은 제주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많이 지원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은 많은 주민들이, 도민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적절한 개발과 도민들의 삶이 유지되는지 공론화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공론화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출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이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명확한 한계를 우선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외부와의 교류를 극대화하는 것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 가지고 역사가 발전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저는 제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뭔가 하지 말자라는 쪽의 얘기가 더 강조되는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저는 도전은 도전대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혜는 같이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주도 지금 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또 그에 대응하는 그 소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환경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 오면 이러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게끔 그런 형식의 어떤 기업 위치를 통해서 제주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 맥시멈의 표준은 1차적인 목표는 전국 그 1인당 GRDP의 평균 정도는 갑시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외에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주 이사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현대는 너무 바빠서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실은 그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멈추고
좀 더 신중히 제주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신중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잘 살피는 그런 지금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3차 종합계획서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멈춰서 한번 제주도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보고 잘 내용을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또 10년 동안 우리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종합계획서도 좀 보시고 해서 좀 더 제주다운 제주도, 그 다음에 도민들이 좀 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몇 마디 나누는데 금세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20년간 제주가 걸어온 길입니다. 중앙정부가 제주가 함께 선택한 길입니다.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다시 조명하며 성찰하는 이유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책임지는 우리 도민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